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어떤 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보통 과반수로 뽑는 뭐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다, 상식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요 몇 년에 들어서 다르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집중들이 생겼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예측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CF 쪽에서 유행어 중에 가장 히트를 친 것 중에 하나가 그 16년도인가요? 그 배우 이병헌 씨가 나와서 그 핸드폰 선전을 하면서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차용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다룰 내용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댓글들도 많이 달릴 것 같군요. 뭐 이렇게 사설이 기냐고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센세이션한 이야기를 나눌 분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나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2019년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오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기관 전부 다 통틀어서 아주 극소수의 전문가 한두 분 정도 빼놓고서는 예측을 전부 보합 내지는 약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전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은 다른 의견을 내실 것 같습니다. 곽창석 대표님, 작년에도 전부 1% 상승한다 할 때 서울 아파트값 그때 8%였나요? 8.5%. 8.5% 얘기하셨는데 13% 올랐었죠? 예, 작년에. 예. 올해 그런데 이제 9.13이나 이 어마무시한 규제들이 나온 이후에도 과연 그런 얘기가 지속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이제 제가 매년 서울 아파트값 그 예상 변동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은 한 8.5% 정도 오른다고 전망했었는데 예. 13.5% 올랐더라고요. 예. 국민은행 기준으로 그렇고요. 예.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보니까 8.2% 올랐더라고요. 다 맞추셨네요. 예, 거의 비슷한데 뭐 기준은 제가 국민은행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예. 어쨌든 틀린 건데 재작년은 거의 맞췄어요. 예. 5% 중반 정도로 맞췄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하고 뭐 그 다른 분들이 예측 비슷한 것 같아요. 소폭 하락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올해는 그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예. 하락하긴 좀 힘들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제 자랑 좀 하자면은 다른 분과 저와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는 그 90년대 말부터 아파트 시세 통계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각도 아파트 하실 때요?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직접 조사해서 손수 통계를 내고 손수 릴리스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통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적어도 20년 이상 꾸준히 지켜봤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지켜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986년부터예요. 그때 이제 주택은행이죠. 거기서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던 때는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 건 3번뿐이 없어요. 언제 떨어졌냐면은 1990년도에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그때 뭐 91년부터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서 한 93년도까지는 떨어졌거든요. 그때 하락폭을 보면은 한 3년 합쳐서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었네요. 예. 두 번째 하락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97년 말이었는데 실제로 떨어진 건 98년도에 떨어졌죠. 그 한 해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값이 98년 한 해 동안 15%가 떨어졌고요. 그 후에 99년도에는 바로 반등합니다. 그 다음에 떨어졌던 때가 2011, 12, 13년도 그때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한 3년을 합쳐서
한 10% 정도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세 기간을 제외하고는 예. 지난 만 32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 적이 없어 계속 올랐어요. 예. 그래서 32년 통계를 평균을 내보면은 6.35% 정도 꾸준히 오른 거로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거네요.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이제 4% 그렇죠. 초반대니까.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만 한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32년 그렇죠.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예. 이제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현재는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그런데 물론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때 왜 떨어지게 됐는가를 분석해 보면 예.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 있는가를 패턴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측이나 전망이란 자체가 과거의 어떤 사실들이 농축돼서 그거로 인한 재편 그 스타디의 결과물이 이제 예측이나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그거는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물론 그렇죠. 막연한 그 전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이제 3번 떨어졌던 때 왜 떨어졌는가를 자세히 보면은 결국 패턴은 한 가지입니다. 기준 가격의 변동이에요. 보통 이 매매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는 이제 한국은 특수하게도 전세라는 관행이 있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매매가를 끌어내리게 되거든요. 그랬던 때가 말하자면은 90년대 초에 분당 일산 입주할 때 전세가가 이제 많이 입주하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매매가를 끌어내렸던 때예요. 또 IMF 외환 위기도 외부 충격에 의한 거지만은 단기간에 막 금리가 급등하면서 사실은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뭐 대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막 떨어져서 그때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내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세가라는 기준가의 하락에 의해서 매매가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또 2011년에서 13년도에 보면은 그때는 전세는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매가가 떨어진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그때를 이제 복기를 해보면 왜 전세가 안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떨어질 수 있었는가? 이때는 기준 가격 중에 하나인 분양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전세가는 뭐 큰 변동이 없이 약간 소폭 상승인 분위기였는데 왜 이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었냐면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2009년도부터 내놨던 보금자리 주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린벨트를 싸게 수용해가지고 이 아주 낮은 가격에 말하자면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도 거의 한 20% 정도 싼 분양가를 막 쏟아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이 분양가가 말하자면 일반 매매가의 기준 가격에 특히 거래가 많지 않을 때 기준 가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말하자면 정리하자면은 매매가의 하락이 일어나는 거는 기준가의 변동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 가격은 가장 큰 게 전세가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는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전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뭐 올해는 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주식 분석하듯이 얘기를 하는 아니면 거예요. 규제가 많으니 거래가 없으니 당연히 그 매매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또는 뭐 대출 규제를 했으니까 이제 투자자가 못 들어오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또는 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봐도 사실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입주 물량이다. 입주 물량이 많아서 2019년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은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서울만 딱 띄어서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동일한 생활권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18년도가 많은 거지 19년도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뭐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18년이 더 떨어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뭐
많은 공급 물량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저효과처럼 작년에 비해서 이제 이런 식의 추산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니 근데 그런 정량적인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18년도가 그럼 떨어졌어야 되는 거지. 19년 상반기까지는 많잖아요. 아 그래도 18년, 19년 보면은 우리가 한 해를 분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18년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은 2018년도에 한 21만 호 정도가 입주를 하고요. 2019년도는 한 17만 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가 지난 한 20년 평균 정도에 근접하는 수치예요. 예. 그러니까 입주 물량 때문은 아닐 겁니다. 예. 집값 떨어지는 게.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가 갑자기 시작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다 이건데 사실 이제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될 건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만약 이런 규제 계속 지속되면 은행 다 망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또 적응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면 물론 위축이 돼요. 살 사람은 위축이 되지만 그러나 투자자가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실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비수기가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는 거의 안 움직여요. 원래 시장이.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11월, 12월, 올해 1월 중순까지를 통계를 보면 물론 한국감정원 통계는 소폭 빠진 거로 나오는데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은 재건축은 빠졌지만 서울 일반 아파트는 소폭 상승이에요. 현재. 그 거의 지금 제로 수준이거든요. 변동률이. 11, 12, 1월이 제로 수준이면은 2, 3월은 지금까지 매물이 막 쏟아지지 않는 상황이면은 이대로 가면 2, 3월은 자연스럽게 소폭이라도 상승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2018년도처럼 막 매수세가 붙기에는 규제가 더 강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출도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또 종부세도 시행되기 때문에 강남권에 투자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두두두 쳐야죠.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만큼 막 13%씩 뛰는 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금 일반 보통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하락으로 가는 장은 전 절대로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외부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 빼면은 그런 외부적인 변수는 여기서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과거 30년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규제가 많은 시기에는 평균 상승률보다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측면이 강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참여정부 때가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거든요. 지금을 과거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를 본다면은 2005년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이 되고 2004년도에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고 막 2001, 2, 3에 오르다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2005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2005년도 당시 1월 초 2, 3월 이렇게 2005년도를 과거 전 통계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소폭 상승으로 나타나요. 근데 크게는 못 오르고 한 2월 중순경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더니 예년하고는 다르게 한 또 3월 한 중순쯤 되면은 상승세가 또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사철에 2, 3월 이사철에 반짝하는 상승장이 와요. 그리고 또 8, 9월이 되면은 다시 반짝하는 상승장이 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투자자가 들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고 거의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인데 물건이 못 나오니까 실수요자는 거의 이사철에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철의 소폭의 움직임이고 거래량도 줄지만 거래가 줄면서 오히려 소폭 가격이 상승하는 또 상승 기간이 길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국면으로 보면은
한 2국면 정도 말하자면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이런 국면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년 평균 한 6.35%보다는 더 높고 작년보다 이게 투자자가 없으니까 그것보다 낮은 수준인데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만약에 8, 9월에 집값이 뛴다면 또 규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규제가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낮은 예측을 합니다. 연 7% 정도. 그것도 이제 2, 3월과 8, 9월에 오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거의 보합세를 보이는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예측인지 아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이 이제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에서 예측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작년 그러니까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그 예측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 어떻게 나왔나? 저희는 곽 대표랑 하는 돈 버는 부동산에서 곽 대표님이 8.5% 예상하셨는데 아쉽게도 13.5%가 올랐고 대신 한국감정은 한 8.2% 거의 근사치에 맞췄고요. 19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뭐 공부하실 거 이거 하나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가격이 하락할 때는 기준금 가격의 변동이 생길 때다. 그 기준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은 전세 가격이고 두 번째는 분양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 뭐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이 데자뷰가 2005년 고무렵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2003년 4년부터 거래량 줄고 2005년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 시행됐을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압박이 강할 때 또 가격은 상승했다. 아마도 2019년도에는 작년만큼 13.5% 국민의 기준으로 그렇게 상승은 하지 못할 것 같아도 국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가 한 7%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7% 예상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기대됩니다. 내년 이맘때 검증 받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